엘의 편집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보비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중 감금증후군으로 온몸이 마비된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쪽 눈꺼풀 뿐. 한쪽 눈꺼풀을 깜빡여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보비. 온몸은 마비됐지만 그의 온전하고 뚜렷한 정신과 의식으로 기억과 상상력은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그런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수작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여자의 습관의 한여자입니다. 오늘 독서 여행은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쯤 읽었던 책인데 다시 또 읽어봤어요. 있었던 실화를 담담하게 그려낸 책인데 담담하게 감정이나 표현을 절제하고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작가 장 도미니크 보비. 장 도미니크 보비는 1952년 파리에서 태어났고 마오쩌둥주의 경향을 보였던 파리의 마르셀 프루스트 고등학교에서 약간의 인본주의를 맛보고 필리프 테슨이라는 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였다. 조르주 퐁피두가 사망한 그날 일간 파리지에서 첫 기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마탱쥐와 파리마치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1991년 엘르지 편집장이 되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자상한 아버지, 멋진 생활을 사랑했으며 똑똑한 대식가, 좋은 말을 골라 쓰는 유머러스한 남자, 앞서가는 정신의 소유자로서 누구보다도 자유를 구가하던 그는 1995년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3주 후 의식은 회복했으나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왼쪽 눈꺼풀뿐. 그로부터 그의 또 다른 인생, 비록 15개월 남짓에 불과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7년 3월 첫째 주 잠수종과 나비는 프랑스 전 서점에 일제히 깔렸다. 저자는 자기만의 필법으로 쓴 자신의 책을 그의 소중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1997년 3월 9일 장 도미니크 보비는 옥죄던 잠수종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 자유로운 그만의 세계로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책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책 머리에 바퀴의자, 기도, 목욕, 알파벳, 황후, 치네치타, 뜨내기 관광객, 소시지, 수호천사, 사진, 또 다른 우연, 꿈, 내면 독백, 운수 좋은 날, 뱀의 자취, 커튼, 파리, 식물인간, 산책, 20대 1, 오리 사냥, 일요일, 홍콩의 아가씨들, 메시지, 그레뱅 박물관, 허풍선이, 내 삶 속의 어느 하루, 휴가 끝. 제가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치고 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다 보면 이 책의 처음과 끝이 제가 되게 울림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과 끝만 읽어도 이 책의 내용이나 감정,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아주 조금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읽어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처음과 끝을 한번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책 머리에 군데군데 벌레 먹은 커튼이 우윳빛으로 뿌옇게 밝아오는 걸 보니 새벽이 오는 모양이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하고 온몸은 잠수정 속에 갇힌 듯 갑갑하게 조여온다. 내 방에서 어둠이 슬그머니 좌추를 감춘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과 아이들이 보내온 그림, 포스터, 그리고 친구 녀석이 파리와 루베팀의 경주 바로 전날 보내온 양철로 된 자전거 선수 조각을 차근차근 살펴본다. 내가 6개월째 바위에 붙어 사는 소라게처럼 몸을 붙이고 있는 침대 위로 솟아오른 막대기도 눈에 들어온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지난해 12월 8일부터 나의 삶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리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뇌관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날 심장순환기 계통의 갑작스러운 이상으로 이 기관이 고장나자 비로소 나는 뇌관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이루는 컴퓨터 장치의 핵이며 뇌와 말단신경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는 이처럼 급작스러운 사고를 뇌일혈이라 불렀으며 한 번 걸렸다 하면 백발백중 죽는 병이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소생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다. 죽지는 않았지만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비된 상태에서 의식은 정상적으로 유지됨으로써 마치 환자가 내부로부터 감금당한 상태, 즉 영미계통의 의사들이 로크드인 신드롬이라고 표현한 상태가 지속된다.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만이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런 소상한 내용은 언제나 당사자가 가장 늦게서야 알게 되는 법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0일 동안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도 몇 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정확한 병명과 증세를 알 수 있었다. 이제 막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베르크 해양병원 119호 병실에서 나 자신을 새로이 발견한 것은 1월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여느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침이다. 7시가 되자 예배당의 종소리가 15분마다 한 번씩 덧없는 시간의 흐름을 확인시켜주기 시작한다. 밤새 잠잠했던 기관지가 고인 가래를 뱉어내려는 듯 갑자기 그르렁대기 시작한다. 노란색 시트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손 때문에 고통스럽다. 손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혹은 반대로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기지개를 켜보려 하지만 내 팔다리는 겨우 몇 밀리미터 정도만 움직일 뿐. 하지만 사지의 통증을 더는 데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잠수정이 한결 덜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 길에 나선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시간 속으로 혹은 공간을 넘나들며 날아다닐 수도 있다. 불의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미다스 왕의 황금 궁전을 거닐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달려가 그 곁에 누워 그녀의 잠든 얼굴을 어루만질 수도 있다. 공중 누각을 지을 수도 있고 황금 양털이 찾아 나설 수도 있다.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로 향한 모험길을 오를 수도 있고 유년 시절의 꿈이나 성인이 된 후의 소망을 실현에 옮길 수도 있다. 공상은 이제 그만. 나는 출판사에서 나의 떠나지 않는 여행의 기록을 한자 한자 받아 적을 사람을 보내기 전에 미리 이 여행담의 도입부를 완결지어야 한다. 나는 머릿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10번씩이나 되뇌어 보면서 단어를 빼기도 하고 군데군데 형용사를 덧붙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원고를 한 문장 한 문장 완전히 암기하게 된다. 7시 30분 당직 간호사가 나타나자 내 생각의 흐름을 중단된다. 간호사는 익숙한 몸짓으로 커튼을 젖히고 나서 절개 부위와 점적 주의 장치를 살핀 다음 TV를 켜고 뉴스를 기다린다.
화면에서는 서부에서 가장 재빠른 두꺼비 이야기를 담은 만화 영화가 한창이다. 나도 차라리 두꺼비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볼까? 내 삶 속의 어느 하루. 이젠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듯하다. 이제부터 1995년 12월 8일에 일어난 청천벽력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애초부터 나는 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았던 마지막 날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자꾸만 뒤로 미룬 나머지 이제 막상 내 과거로 불쑥 점프를 하려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조각으로 깨어진 체온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은방울을 잡기가 무척 어렵듯이 나는 이 무겁고 공허한 순간들을 어떻게 포착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해간다. 늘씬한 갈색머리 여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육체 곁에서 정상인으로서의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하늘, 오가는 사람들, 며칠 동안 계속되는 대중교통수단의 파업 시위 등 모든 것이 잿빛이었고 질척질척한 데다가 체념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수백만 파리 시민들과 다름없이 플로렌스와 나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잠이 덜 깬 눈에 피곤해 지친 안색을 한 채 도저히 빠져나올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수렁 속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면도하기, 옷 입기, 코코아 한 사발 마시기 등 지금 생각하면 기적같이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모든 동작을 기계적으로 해치웠다. 벌써 여러 주일 전부터 나는 이 날을 한 수입업자가 권하는 대로 독일 자동차 회사 제품을 운전사를 대동한 상태로 시운전해 보는 날로 정해두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은회색빛 BMW 앞에 몸을 기댄 채 우리 아파트 정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창문을 통해 나는 육중하면서도 안락해 보이는 커다란 리무진 자동차를 살펴보았다. 오래된 진 재킷을 걸치고 회사 중역들이 주로 애용하는 이 승용차를 몰면 잘 어울릴까 자문해 보았다.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살갗에 닿는 찬 기운을 느껴본다. 플로렌스가 다가와 부드럽게 내 목덜미를 쓰다듬는다. 작별 인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입술이 서로 맞닿았나 싶을 때 나는 벌써 왁스 냄새가 나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다. 이전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맡은 냄새. 오늘 난 뉴스를 읽었다네. 가엾은 친구. 라디오에서는 교통 혼잡을 알리는 스포츠 뉴스 사이사이로 비틀즈의 내 삶 속의 어느 하루가 흘러나온다. 하마터면 나는 비틀즈의 오래된 노래라고 적을 뻔했다. 비틀즈의 마지막 음반이 1970년에 나왔으니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인데 블로뉴 숲을 가로질러 BMW는 날아다니는 양탄자처럼 미끄러진다. 부드러움과 쾌락의 보금자리, 운전사에게 아주 호감이 간다. 나는 그에게 오후 계획을 설명한다. 우선 파리에서 40km쯤 떨어진 곳에서 자기 엄마와 살고 있는 내 아들 녀석을 찾아 차에 태우고 저녁 무렵에 다시 파리로 데리고 온다는 계획이다. 그는 불빛이 바뀐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네. 지난 7월 내가 집을 떠난 이후로 테오필과 나는 남자끼리의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아리아스의 새로운 연극을 관람한 뒤 클리시 광장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굴을 먹을 예정이다. 그렇지 주말도 함께 보내야겠어. 파업 때문에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어. 나는 이 곡을 오케스트라가 점점 크게 연주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폭발하는 듯한 분위기로 편곡한 것을 좋아한다. 마치 피아노가 60층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루발로아에 도착했다. BMW는 잡지사 앞에서 멈춘다. 나는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운전사와 약속한다.
내 책상 위에는 메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니. 출근하는 대로 곧장 S 여사에게 전화를 하여야 했다.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며 프랑스에서 제일 인기 좋은 여성. 우리 잡지사의 요량대로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판테온 국립묘지에 한 자리 확실하게 맡아놓은 굉장한 여성. 이런 종류의 통화 요청은 결코 우연에서 비롯되는 법이 없으므로 나는 즉시 우리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해본다. 제 생각에는 지난 후에 나간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내 비서는 완곡하게 말한다. 지난 후 잡지를 펼쳐 문제의 사진을 찬찬히 뜯어본다. 과연 우리의 여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는 편집이 눈에 들어온다. 잡지사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가사의와 만나게 된다. 몇 주일 동안이나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지치도록 작업한 후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의 손을 무수히 거치는 과정에서 겨우 2주 동안 연수받은 풋내기 기자 후보생도 단번에 지적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나는 문자 그대로 한 차례 전화 태풍 세례를 받는다. S 여사는 벌써 몇 해 전부터 우리 잡지가 자기에게 불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터였기에 내 쪽에서 그녀에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녀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음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런 종류의 사후수습은 유명 인사를 상대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편집장 안마리의 몫이었다. 외교적 수완에 있어서 나는 헨리 키신저보다 아독 선장과 훨씬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45분간의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나는 파김치가 된 기분이었다. 비록 식사가 약간 따분하기로 정평이 나 있긴 하지만 우리 그룹 계열사의 편집장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인 제로니모가 현황 파악을 위해 소집하는 점심 식사만은 빠지려 하지 않았다. 건물 꼭대기층에 자리한 간부용 식당의 가장 큰 방에서 열리는 이 식사 시간을 빌려 회장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한두 마디씩 던지곤 했다. 그러면 참석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회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신임도를 측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개하는 확실한 칭찬에서부터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처럼 냉혹한 대꾸뿐만 아니라 손짓, 표정, 수염 만지기 등 그의 레파토리는 무궁무진했으며 우리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기술을 차츰 습득해 나갔다. 이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다. 죄인의 사약이 아닌 물을 마셨다는 것 정도가 고작이다. 메뉴로는 쇠고기 요리가 나왔던 것 같다. 당시엔 아직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쩌면 그날 우리가 광우병 균에 감염될 수도 있었다. 잠복기가 15년이나 된다니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츰 알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예정된 죽음은 파리 언론 전체를 긴장시키는 미테랑의 죽음이었다. 이번 주말을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실제로 그는 그 이후로 1개월 넘게 더 살았다. 이런 종류의 식사가 지니는 가장 큰 결함은 지독히도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나는 유리 건물 전면에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운전사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는 사무실에 다시 들렀지만 아무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도둑처럼 몰래 빠져나왔다. 그래도 이미 4시가 지나 있었다. 아무래도 러시아어에 걸리겠는데요? 미안하게 됐소. 선생님 생각해서 드린. 한순간 나는 연극 관람이며 테오필 방문 등 모든 걸 취소하고 집에 가서 치즈나 한 조각 먹으며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지만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이 유혹의 목소리에 완강히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고속도로만 피하면 되지 않겠소? 원하신다면. 제 아무리 성능 좋은 BMW라지만 꽉 막힌 슈렌 다리에서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생클로 경마장을 지나 가르슈의 레몽 푸엔칼의 병원 앞으로 접어들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콩도르세 고등학교 학생이던 시절 체육 선생님은 내가 제일 싫어하던 야외 수업을 위해 우리를 보크레송에 있는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루는 우리를 실어 나르던 버스가 병원에서 바삐 나오느라 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허둥지둥 걸어오는 남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굿브레이크를 밟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 했는데 남자는 벌써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버스의 앞유리는 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오늘 같은 어느 겨울날 일어난 일이었다. 조서를 쓰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다. 다른 운전사가 와서 우리를 파리로 데려다 주었다. 버스 한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페니 레인을 불러대는 녀석들이 있었다. 역시 비틀즈의 노래였다. 테오필은 44살 때 무슨 노래를 기억할까? 1시간 반 동안 달린 끝에 우리는 드디어 목적지인 집 앞에 도착했다.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다. 행복했던 시절엔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와 쾌활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널따란 정원에는 안개가 내려앉았다. 테오필은 자기의 배낭 위에 올라앉은 채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말을 보낼 준비를 마친 모양이다. 나는 나의 새로운 동반자인 플로렌스에게 전화를 해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아마도 플로렌스는 금요일 저녁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지금쯤 벌써 부모님 댁으로 떠나고 없을 것이다. 나는 딱 한 번 유대인 가정의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바로 이곳 몽탱빌에서. 내 자식들의 탯줄을 잘라준 나이든 튀니지 의사 선생님 댁에서였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 눈앞이 흔들거리는 듯하더니 머릿속도 멍해졌다. 그렇지만 BMW의 핸들 앞에 앉아 계기판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했었다. 나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하지만 헤드라이트의 물결 속에서 나는 내가 수천 번도 더 지나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커브길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차가 한 대 지나칠 때 나는 그 차가 두 대로 보였다. 첫 번째 교차로에서 나는 자동차를 길 한쪽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비틀거리며 BMW에서 내렸다. 나는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얼른 뒷자리로 가서 주저앉았다.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간호사인 저제 디안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쯤밖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제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테오필에게 뛰어가서 이모를 불러오라고 말했다. 잠시 후 디안이 왔다. 디안은 채 1분도 안 되게 나를 검사하더니 이렇게 선언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최대한 빨리. 병원까지는 15km 거리였다. 운전사는 자동차 경주 선수처럼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마치 환각제라도 먹은 것처럼 기분이 이상했다. 내 나이에 환각제라니.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생각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아마 죽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 망토로 가는 도로에서 BMW는 날카로운 모터 소리를 내며 거듭거듭 클렉슨을 울리면서 앞에 가는 차들의 행렬을 뒤로 한 채 달려갔다. 나는 여보게 이제 좀 괜찮네. 이렇게 쌩쌩 달리다 사고를 낼 필요까지는 없겠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내보낼 수가 없었고 말을 듣지 않는 고개는 계속해서 저 혼자 끄덕거렸다. 그날 아침에 들었던 비틀즈의 노래가 다시 생각났다. 소식이 좀 슬픈 편이어서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네. 순식간에 병원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황급히 뛰어다녔다. 두 팔이 흔들거리는 나를 바퀴의자로 옮겼다. BMW의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언젠가 좋은 차는 문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때문에 눈이 부셨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격려했으며 비틀즈의 내 삶 속의 어느 하루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60층에서 떨어지는 피아노가 완전히 떨어져 부서지기 직전에 나는 연극 관람을 취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공연장에는 늦게나 도착할 형편이었다. 내일 저녁에 가면 되겠지. 그런데 테오필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나서 나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종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책 머리의 부분하고 내 삶 속의 어느 하루 부분이었어요.